중요한 주제입니다. 통합 상생. 그걸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 이런 주제입니다. 20분입니다. 네, 저기 시계가 저기 딱 3시네요. 아주 적절한. 네, 딱 좋습니다. 이건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3시부터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한국노동연구원의 허재준입니다. 이 정말로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또 자리를 만들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실은 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게 저는 이제 목적일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발표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색다른 접근법을 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상생의 문제를 정말로 우리 청소년 세대하고 이제 50대 이상의 나이 든 세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방법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놓여 있는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사실은 그 굉장히 답이 없는 문제를 다 깨트리면서 이렇게 올바른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작년 사실은 이번 정부 출범을 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그 이제 과학 기술 연구자들하고 경제 인문사 연구자들하고 함께 공동 연구를 해봐라 하는 이런 이니셔티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 4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하고 이제 이제 노동연구원하고 이제 그 스마트 기술이 예컨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거 주제가 하나 있었고, 재난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또 다른 이제 또 큼직한 주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 1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다가 그 이제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사실은 이제 보고 한번 이제 갖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국책연구원 참가자가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소속 연구기관 연구자들끼리 연구하는 거는 몇 번 있었지만, 여러 번 있었지만, 이 과학이나 기술 연구자들하고 함께하는 건 사실 처음인데, 이제 그 많은 참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논의가 그대로 진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한번 두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에 학습한 양이 저희들이 그때 모여가지고 연구하면서 세미나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은 수백 배, 아마 수천 배쯤 아마 그러니까 연구자들보다도 아마 학습이 돼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차 이건데, 이게 그게 그냥 기술적으로 사람 없이 운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자동차 전장업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BMW나 이런 회사만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삼성전자가 자동차 회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은행 지점 100개씩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퀘어, 스트라이프, 구글, 월렛. 우리나라 회사도 하나 있죠. 저기 카카오페이, 중국 회사도 있고. 저 스트라이프라는 회사는 스트라이프스 한 건 우리나라 회사가 하나 있고, 옷 만들어주는 코디해주는 회사. 여기 스트라이프는 저기 수술 핀테크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엠페사라고 아프리카에서 휴대폰, 은행이 없는 나라에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송금도 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그 경제 발전, 그러니까 발전 경제학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엠페사라는 저런 서비스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희 나라에 또 나이 또래 이상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저기 토스라는 서비스들을 젊은 사람들 많이 또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죠.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로봇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수술을 하고, 그다음 얼마 전에 블룸버그 뉴스에 났던데 이제 텐센트가 세계 10대 그러니까 시장 가치 기준으로 10대 기업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쭉 순위를 보니까 존슨앤존슨이 이제 한 7위쯤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그 조카들 땀띠분 발라줄 때 그 쓴 땀띠분이 존슨앤존슨 거잖아요. 근데 저 회사가 뭐 해서 세계 10대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됐겠습니까? 대장 내시경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마취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IT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가 확 컸는데 저 세다시스가 개발되자마자 미국에서 마취과 의사들이 다 데모를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저 시스템을. 야 우리 마취 한 번 해주는데 2,000불 받는데 제가 갖고 100불 해주니까 우리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널에 의하면 he'll come back, 저기 터미네이터처럼 아마 병원으로 올 거라고 그럽니다. 제 시스템이 지금은 쫓겨났지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비드라는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프 베조스의 한 10년쯤 선배고 스탠포드 대학. 그런데 저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많이들 아시는데 데이비드 쇼는 80년대 스탠포드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조교수를 컴퓨터공학 교수를 하다가 이거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렬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응용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모건 스탠리로 갑니다. 연봉을 6배쯤 올려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발한 컴퓨터가 뭘 하냐면 주식 시장에서 빨리,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해서 사람보다 한 100배쯤은 빨리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처리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돈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걸 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모건 스턴이 좋을 일만 할 게 아니라 내 회사를 차리겠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D 쇼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서 한 1년쯤 일했던 친구가 제프 베조스예요. 80년대, 90년대죠. 그래서 저기를 나와가지고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차리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을 차릴 때부터 제프 베조스는 책 장사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구글,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조금 슬라이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스티치픽스라는 회사를 만든 에릭 콜슨, 이런 사람들 만든 게 아니고 그걸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 에릭 콜슨. 이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에 주목을 해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 가치를 이제 창출해냈죠. 두 번째 종류의 비즈니스 만든 사람들 한번 볼까요? 요새 그 혹시 신문 보신 분 블룸버그에 또 나와서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만 줌 피자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종업원이 10명도 안 되는, 아니 100명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100명커녕 아마 30명 남짓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피자 파는 회사입니다. 로봇이 피자를 만들고 트럭에 56개의 오븐을 달고 다니면서 배달해 줍니다. 실리콘밸리 일부에서만 비즈니스 하는데 저게 CNBC라는 데서 25개 스타트업을 꼽으면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기업을 꼽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97억 불에 해당하는 저 피자 시장이나 그 패스트푸드 시장 같은 거 먹을 것 같다 이거.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했고 하고 있고, 또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만든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아주 무슨 특별한 데이터에 처음부터 주목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실현할 사람들을 자기가 아이디어를 갖자마자 모으고 투자자를 모으고 그러면서 이걸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또 엄청난 기업 가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저 사람들 말고 스티치픽스라는 회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스트라이프스라는 회사하고 비슷한 회사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은 코디네이션 하는 거 잘 모르고 자랐잖아요. 하얀색 와이셔츠에는 무슨 넥타이를 달아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근데 남자들한테도 저는 서비스를 해주고 여자들한테도 물론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쇼핑은 이렇게 별로 즐기지 않지만
뭔가 좀 코디네이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 위해서 5가지 옵션을 보내줍니다. 선호를 이렇게 다 조사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나는 한 가지만 선택하고 4가지는 돌려보냅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나의 사이즈, 선호, 색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고 그걸 배달해 줍니다. 한국까지 배달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디다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고 베트남에서도 생산하고 중국에서도 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는 독일에다 공장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무슨 공장을 만들었냐? 스피드 팩토리라고 이름을 붙였고 생산은 사람보다는 로봇을 많이 써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내년에는 미국에다 만들고 2년 뒤에는 일본에다가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가 주문하면 6주 만에 배달하는 시스템은 이제 그만 24시간 안에 배달해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의 신발을 24시간 안에 배달해 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아마존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존은 20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장사를 했는데 2년 전에 오프라인 서점을 또 만들었습니다. 뭘로 장사를 하느냐? 온라인에서 점수를 줬던 거 있잖아요. 5점 만점에 4점 이상 준 책만 팝니다.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교보에서 그냥 서점마다 종류별로 늘어놓고 책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가 찾는 책을 팔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더 높겠죠. 그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 받고 크레딧 카드로만 받습니다. 역시 빅데이터 축전을 하고 소비 패턴 확인하고 그러느라고.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콤먼 워드가. 그래서 거기에 주목해서 지금은 AI 과학자나 로봇 과학자가 그런 하이엔드 클래스 그 인적 자원만 저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만간 세마이 스킬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도 그런 근로자분들도 데이터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아마 직업 능력을 잃을 것 같고 그렇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은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지금 아직까지는 예측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청년층 유휴인력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이 밑에 있는 세 나라들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라가 독일만 빼놓고는. 근데 어느덧 독일 말고도 미국하고 일본도 추월해서 지금 아마 10%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니트가 OECD 평균도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명이 약간 안 되는 20대 인구 중에 18%가 그러니까 180만 명이 유휴 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학교는 한 1년쯤 유예하고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한 1년쯤 구직 활동하고 첫 번째 직장을 잡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청년층의 고용률하고 50에서 64세 연령층의 고용률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3년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거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동안 이제 다시 같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배후에 놓여 있는 현상과 원인이 뭐냐? 이게 뭐 진학률이라든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 되었건 저런 2004년에서 14년 동안에 상반되게 움직인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인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볼까요? 50대나 60대의 참가율,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 활동을 더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더 하겠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2003년하고 16년하고 비교해 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저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청년 구직자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직자가 누적돼 왔었죠. 그런데 저게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의 현상일까요? 제가 보기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고용협의회라고 노사정연에 있는 참여하는. 그런데 그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우리한테 줘야 될 일자리를 주고 안 놓는다 이런 얘기 하는 청년들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아마 더 여러 명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얘기는 뭐냐? 공정한 기회를 주고 취직할 때 그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왜 열정 페이를 강요하지 말고 일하는 시간 여가 시간 좀 확실히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일자리를 안 주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통과 모니터링 참여에는 의욕을 보이지만 뭐 일자리 다 뺏어갔다고 지금 하지 않는데 질의 다른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랄지 이런 담론을 제기를 하면 예컨대 AI가 기술이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라고 하면서 문제 설정을 잘못하면은 기술 도입을 지연시켜서 오히려 일자리 있던 일자리마다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이런 그 갈등 문제도 문제 제기를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드리는 노고만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이 뭐냐?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이나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왜 잘 나가는가를 봤을 때 이렇게 도출되는 시사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정부든지 기업이든지 노조든지 사실은 제대로 적응해오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현상적으로만 보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인사를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소위 통합을 위한 기초 작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담론들이 제기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10년간을 돌이켜 보면 사실은 해외에다가만 투자를 하고 국내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재벌 기업 단위로 보면은 다 조금씩은 투자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뭐 어떤 기업을 보면 십몇 년 동안 사실은 R&D 투자에는 한국에다 하지 않고 생산 시설은 전부 외국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임 대기업이 일자리 불임 대기업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아까 뜨는 기업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일 텐데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적절한 규제 방식을 만들지 못했고 이렇게 대변혁기에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민활하게 움직여서 상황 판단을 해서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이제 장관이 필요하고 수석이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잘 못 해온 게 지난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한테서 사실은 단가를 낮추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 협력업체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해서 그거를 대기업에 전달을 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대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노조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그 87년 체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만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80년대의 기억에서 전혀 한 걸음도 못 내렸기 때문에 아직도 취업규칙 문제, 임금체계 문제,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문제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 제가 연구원에 들어왔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잘 나간 나라였어요. 그래서 벤치마크 하려고 하고 사실은 이스트 에이시안 미러클이라는 이름하에 월드뱅크에서 책도 발간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와서 공동 연구하고 KD하고 할 정도로 또 개도국에서도 배우러 올 정도로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와서 옛날 방식대로 하려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바뀌고 있는데 그대로 할까봐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친숙한 용어입니다. 대기업 코닥이 왜 망했느냐? 잘 나갈 때 방식대로 사고에다 망했다는 게 성공의 저주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옛날 방식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앞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히려 잘해왔던 거가 걱정스러운 지금 우리는 단계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계 보시면 거의 다 이제 갔습니다. 20분 안에는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죠? 제 시계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논의는 성장 잠재력 확충하고 해야 될 일이 많죠. 많이들 얘기하는 R&D 체계부터. 근데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노동규범 개혁에 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많은 얘기들 여기에 꺽쇠가루에 있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많이들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컨텍스트 속에서 저걸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얘기가 있다면 뭐냐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고용 계약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소위 특고라는 형태로 이게 근로기준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없어서 예컨대 근로계약법 혹은 노무계약법 같은 거를 만들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은 기능이 좀 보강이 된 노동위원회가 규범을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을 30년 동안 못 바꾼 거를 언제 하루아침에 새 시대에 맞게 바꿔가지고 바꿀 희망이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기능을 보강을 해서 아까 같은 일을 하고 그 전제로 기업들이 또 생산활동하는데 인적 자원을 잘 쓸 수 있도록 근로계약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이중구조를 개선을 할 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품시장만 레귤레이션 하는데 관여를 하고 소위 지금 격차 확대 이런 문제는 노무도급이나 이런 문제를 전담해서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권도 강화를 해야 되지만 공정노동위원회 같은 걸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3자가 노동시장을 뭔가 좀 정비를 하면서 규범을 만들지 않으면 당사자 고발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대한민국의 격차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 문제는 너무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에 대해서 한 5년이 앞으로 중요하니까 특별 대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이디어를 제가 보태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극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곧 어떤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이 로봇이나 AI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연장선상에서 예컨대 로봇에 부과해야 되고 기본소득 주자고 하는데 기본소득을 주자는 논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라면 조금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산 방식하고 분배의 룰하고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더 큰 얘기는 지난 500년 동안 돌이켜 보면 지리산업 발견 시대부터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대단히 성장률도 높고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는 피가 튀고 이러는 게 혁명인 거고 지금 경제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아서 엄청난 부를 쌓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일자리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조건이 유지하되고 그런데 나라 사이의 그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왔을 때 역사를 보면 지난 2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되면 전쟁을 하거나 경제 위기가 있어가지고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도 그래야 될 거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4차 세계대전은 돌 가지고 싸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만큼은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런 불균형을 정치가 해소를 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이걸 축적하다가 뻥 터뜨리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합위원회도 화두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사실은 북구라는 나라가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는 가장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예가 없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규율해 나갈 때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 굉장히 긴 이렇게 시간 지평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나 일자리 변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근로 조건을 조율해야 되는가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